여러분, 혹시 국수로 조각을 만들고 고철 기계가 숨을 쉬고 심지어 기억으로 집을 짓는다는 거 상상해 보셨나요? 오늘은요, 바로 그 상상을 현실로 만든 한국 현대미술의 판을 뒤흔든 예술가들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재료의 한계? 그게 뭐냐고 되묻던 사람들이죠. 모든 건 사실 이 질문 하나에서 시작됐어요. 아니 도대체 기존의 조각 개념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작품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 예술계 전체가 혼란에 빠지면서 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깐만, 이것도 조각이라고 불러도 되는 거야? 자, 이 대담한 예술가들의 도전을 이해하려면 딱 하나, 재료 해체주의라는 키워드를 알아야 합니다. 이게 그냥 특이한 재료를 쓴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흙은 단단하고 영원하다. 금속은 차갑다. 같이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재료의 의미, 그 고정관념을 완전히 박살내고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설에부터 한번 볼까요? 가장 원초적인 재료인 흙과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일상적인 국수입니다. 이 두 가지가 예술의 본질에 대해 얼마나 극과 극의 생각을 보여줄 수 있는지 한번 제대로 비교해 보시죠. 정말 재밌죠? 한쪽은 흙이라는 재료를 통해 영원불변의 가치를 찾으려고 했고요. 다른 한쪽은 금방 먹어 없어질 국수를 가지고 와서 예술의 영원한이라는 개념 자체에 아주 제대로 반기를 든 겁니다. 그러니까 권진규 작가에게 재료는 영혼을 담아내는 신성한 그릇 같은 거였다면 조성목 작가에게 재료는 깨부숴야 할 낡은 관습 그 자체였던 거죠. 권진규 작가의 테라코타 작품들을 한번 보세요. 이게 그냥 흙으로 모양만 예쁘게 빚은 게 아니라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는 끊임없이 부서지고 사라지려는 이 흙의 속성에 맞서 싸우면서 그 안에 영원한 정신을 새겨 넣으려고 했어요. 이건 작품을 만드는 걸 넘어서 재료와 버리는 한판의 영적인 씨름이었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바로 그 반대편에 조성목 작가가 있습니다. 그는 가장 일시적이고 금방 사라져버리는 재료, 바로 우리가 먹는 인스턴트 국수로 침대를 만들었어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먹어서 없애버려야 할 걸로 우리가 가장 편안하게 쉬어야 할 영속적인 가구를 만들다니요. 야, 이보다도 강력한 재료의 반란이 또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이 관습의 경계가 무너지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자, 이제 시대를 옮겨서 산업시대로 가보겠습니다. 예술가들이 어떻게 이 차갑고 단단하기만 한 근대의 재료들 속에서 살아 숨쉬는 생명력을 찾아냈는지 그 과정을 따라가 보시죠. 차가운 철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생명력. 야, 이 한 문장이 당시 조각가들이 가졌던 고민을 정말 잘 보여줍니다. 시뻘건 용접 불꽃과 육중한 쇳덩어리 속에서 어떻게 살아있는 것에 따뜻한 숨결을 불어넣을 수 있었을까요? 이게 이들의 가장 큰 숙제였죠. 여기서 송영수, 최말린 두 거장의 접근 방식이 아주 극명하게 갈립니다. 송영수 작가는요, 일부러 그 거친 용접 자국을 그대로 남겨서 폭발하는 듯한 날것의 에너지를 보여줬어요. 반면에 최말린 작가는 청동 표면을 아주 매끄럽게 갈고 닦아서 그 안에 조용히 흐르는 생명의 기운을 담아냈죠. 이건 결국 만물에 기가 흐른다고 믿었던 한국의 전통적인 생각이 차가운 금속이라는 재료와 만나서 탄생시킨 아주 독특하고 아름다운 미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면 어떨까요? 그냥 금속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기계 자체를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백남준과 최우람 같은 작가들이 등장하면서 재료라는 개념은 다시 한번 완전히 확장됩니다. 이들이 바로 한국 키네틱 아트의 문을 연 선구자들입니다. 이제 예술작품은 더 이상 가만히 서 있는 조각상이 아니에요. 스스로 움직이고 반응하고 숨쉬는 하나의 생명체가 된 거죠. 특히 최우람 작가의 작업 과정은요, 거의 한편의 현대판 창조 신화 같아요. 길가에 버려진 고철 덩어리들을 주워와서 거기에 자신만의 상상력으로 만든 생명체의 서사를 입힙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프로그래밍을 통해 움직임, 즉 생명을 불어넣는 거죠. 이건 그냥 기계를 조립하는 게 아니에요. 버려진 물질에 영혼을 담아서 아니마, 즉 기계 생명체를 탄생시키는 하나의 의식에 가깝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사례입니다. 여기서는 재료의 개념이 우리가 만질 수 있는 물리적인 사물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기억이나 공간으로까지 확장됩니다. 정말 놀랍죠? 서도우 작가는 여기서 재료의 개념을 아예 다른 차원으로 끌고 갑니다. 그는 반투명한 천을 이용해서 실제 집을 짓는 게 아니에요. 집에 대한 아련한 기억, 그 공간에 대한 견엄 자체를 한 땀 한 땀 바느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진짜 재료는 실크가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기억인 거죠. 그러니까 서울집을 구성하는 진짜 재료가 뭐냐고 묻는다면 실크나 철골 구조는 일부일 뿐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세요. 물리적인 구조보다 개인의 기억, 그리고 문화적인 정체성이 훨씬 더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말 그대로 만질 수 없는 것들을 재료 삼아서 건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이제 미술 비평가의 시선이 아니라 건축가의 언어가 필요해집니다. 예를 들어 그는 반투명한 실크를 써서 안과 밖의 경계를 흐리는 투과성을 극대화하는데요. 이걸 통해서 과거와 현재, 서울과 뉴욕이라는 물리적 공간의 경계까지 허물어버리는 거죠. 단순히 집을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간을 경험하는 방식 자체를 해체하고 새롭게 조립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위대한 재료의 반항아들이 우리에게 남긴 유산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들이 남긴 건 아주 명확합니다. 예술은 고귀하고 일상은 평범하다는 경계를 완전히 무너뜨렸죠. 그리고 길가에 버려진 고철에서도, 우리가 매일 먹는 국수에서도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해줬습니다. 덕분에 이제 현대미술은 얼마나 잘 만들었나 만큼이나 어떤 생각을 담았나가 중요해진 겁니다. 근데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이거예요. 이렇게 기존의 관습을 파괴하는 급진적인 태도는 역설적에게도 그 재료의 본질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해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들의 파격적인 도전은 재료와의 교감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우리 공예의 오랜 전통과 깊숙이 연결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겠죠. 국수 한 그릇, 낡은 기계 부품이 위대한 예술이 될 수 있다면 지금 여러분의 책상 위, 부엌 선반 위에 놓인 사물들은 어떨까요? 오늘 당신 주변의 재료들이 당신에게 어떤 이야기를 걸어오고 있는지 한번 귀 기울여 보는 건 어떨까요?